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오늘은 또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반전에서는 지금 헌재에서 계속해서 이제 길이 있었고 변론 길이 있었고 그리고 한 축은 또 국회에서 국조특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조특위 관련해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의원님 모시기 전에 제 부족한 부분을 쫙 채워주실 박영식 평론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형님 우리가 이제 위원님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 네. 궁금한 거 예. 마음껏 양껏 여쭤보자고요. 아 네. 이제 이 정치 라이브가 네. 한껏 이제 품격이 드높아졌고 네. 이제 급이 격상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 그렇죠? 아니 지금 이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님을 모신다는 위원장님 것은 모십니다. 제가 이미 너무 스포를 일찍 해버렸나요? 아니요, 그거 맞는 거죠. 그죠. 네, 썸네일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가요? 떡하니. 예,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격상된 느낌이 든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내론 국조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말 사실 저는 처음 뵀는데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뵈가지고 네. 명절 때도 같이 보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안규백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너무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늦은 밤인데 네. 늦은 밤에 고요 정작을 깨는 아주 멋진 밤 같습니다. 멋진 밤이다. 네. 아니 일단 저희가 이 국조특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여쭤볼 텐데 네. 일단 네. 지금까지 이 특위위원장을 하시면서 네. 가장 좀 힘들고 이건 정말 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국조특위라 하면 사실 다른 국조특위와 달리 이 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선동자에 대한 단죄를 하는 그렇죠. 특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무게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무게만큼이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그 대립되는 그 가운데서 여야 의원들 발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 총리를 비롯한 부총리와 17개 부처 장관들 네. 그리고 삼성 사성 장군들 70~80명이 한꺼번에 다 모이고 여야의 빅마우스들이 같이 다 모인 데라서 아주 기가 하늘을 뚫을 만한데 네. 그 길을 뚫고 중심을 잡기가 여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예. 정파에 크게 치우치지 않으면서 살짝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네. 중심을 잡고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 차례를 거듭하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위원장 자리가 중심도 잡지만 우리가 방송으로 얘기하면 사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배분도 하셔야 되고 적절할 때 또 끊어주실 건 끊어주셔야 되고 제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위원장님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진행 능력을 또 한편으로는 봤다. 이런 그러니까요. 대목들이 많았어요. 뭐 사실 이따가 우리가 하이라이트도 잠깐 보긴 볼 텐데 기억에 남으시는 장면 뭐 가장 최근 거 말고도 뭐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뭐 아까 그 기싸움이나 그 표현의 예민함 이런 맞아요. 거를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애먹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내용의 컨텐츠 못지않게 예. 태도와 모습에서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눈빛을 먼저 봐야 됩니다. 네. 눈빛이 살아 있고 맞습니다. 기선을 이니셔티브 기선을 잡아야 되는데 네. 상대의 기선을 잡기 위해서는 형형한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먼저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말 없는 가운데서 싹 이렇게 예.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예. 한번 쫙 하나의- 기선제압을 하시고 그러면서 강과 온과 부드러움과 강함을 같이 구사하면서 예. 적절히 끊어지고 이어주고 예. 또 부드럽게 할 때 부드럽게 하지만은 예. 또 세게 할 때는 세게 하고 예. 이렇게 해야 원활한 사회 진행이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진행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봐도 저거는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다라기보단 참기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이번 국조특위에서 국힘 의원들의 이 태도가 우리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평론가님. 그 최근에
용해인 의원 향해 가지고 그 강선영 의원도 그렇고 뭐 임종득 의원도 지금 부승찬 의원이랑 그 해가지고 쇼츠 네. 엄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거 보시면은 좀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직접 현장에 보고 있으면은 부처님 사리가 부처님 사리가 몇 바가지는 아마 나올 겁니다. 아 부처님 사리가. 네. 왜냐하면은 그 임계점에 가서 우리가 비등이라 한 점은 물이 바글바글 끓다가 그 비등점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그 비등점을 끊으면 안 되거든. 네. 그 비등점이 올라가기 직전에 그 맥을 짚어줘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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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을 짚어서 그걸 한 바퀴 이렇게 한 번 숨을 들이쉬면서 그 맥을 끌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기 때문에 네. 상당한 타이밍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그 타이밍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싶을 때 네. 그때 탁 한번 끊어주고 네. 그 다음으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뭔가 탁 끓기 전에 그 말려주시거나 분위기를 조금 순화시키려고 하셔야 될 텐데 그 끓는 점을 너무 빨리 잡아버리니까 국힘이 아니 뭐 맞아요. 싸가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같은 동료 의원에게 야라고 하는 듯한 그리고 뭐 이거 국조특위에 맞는 줄 모르는데 한기호 의원이 막 낄낄거리면서 웃는 것도 특이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용해인 의원 발언할 때 옆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해 의원이 소수 정당이고 또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너무 잘못된 건데. 여성 의원이고 또 그럴수록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또 상계에 지나가면은 퇴출 명령도 내렸고 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중심을 잡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의원은 그때 그 결과적으로는 한기호 간사가 대신 사과하는 걸로 그때 매듭이 지어졌었던 건가요? 아니면 강선영 의원이 그 혹시 그 청문회 끝나고 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과하거나 이런 거 뭐 이루어지거나 했습니까 혹시? 저한테는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 따로. 했는데 한기호 의원을 통해서 한기호 의원이 간사기 때문에 네. 한기호 의원께서 간사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네. 어나운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가름을 했습니다. 그냥 네. 그것으로서. 그게 이제 네. 맥락이 용해인 의원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이제 다그치듯이 질문한 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 나온 증인의 태도가 오만불손하다라고 한다면 수방사령관 씩이나 됐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대고 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강선영 의원이 갑자기 그런 질의 과정에 야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의원- 다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비상계엄에 관하여 상임위를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가 순간순간이 역사에 기록되고 또 그것이 후대에 사표가 되는 일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 유권자와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선거를 여러 번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많이 해보면은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대해서 유권자가 더 냉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하나 하는 일은 그냥 지나치지만 유권자는 평생 기억한다.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다음에 표받기 힘들 것이다. 네. 그런 얘기로 제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뭐 다 그렇게 동의는 안 할 겁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재서봐.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 찍어준다.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인식이잖아요. 그것은 의원님. 그것은 천박한 그건 생각이고요. 그러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원님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내란 국조특위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도 정말 많이 하고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말 많이 질의와 함께 유의미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 무슨 내란에 대한 동조? 실체를 좀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저 방해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내란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내란의 그 국조특위와 관련해서 찬반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7분입니다. 네.
근데 7분 중에서 아마 여섯 6명은 명이 기권, 한 명은 반대인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 5명 기권에 1명 반대. 아니 6명 기권에. 6명 기권. 예. 자기가 운영하는 참여는 이 국조특위에서도 국조특위 위원조차도 총 7명 국민의힘이 7명 가운데서도 거의가 다 기권했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구무원이죠. 자기 당의 당원 1번이 내란을 일으키고 계엄을 했는데 계엄 그 일으킨 당에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자, 아마 지구멍이 있으면 지구멍에도 고개를 쳐박고 들어갈 신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내란 국조특위가 13일까지로 잡혀 있는데 지금 연장 의결이 돼가지고 이게 연장이 되면은 28일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당초는 13일 날 네.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의 주요 종사자죠. 그 네. 수행자가 아닙니다. 수행자로 썼던데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뭐 박성재, 김용호 또 이상민 이런 사람 이상민을 이제 제외하고 이런 주요 당사자들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수방사는 회의 참석했구나. 방첩사령관, 여인영 주요 종사자들이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갔었고 네. 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수방사 그 구금까지 갔는데 불구하고 안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예. 저 부하 수행자, 그러니까 부안에도 온 사람들, 네. 종사자들은 아니지만은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부하 수행자라고 있습니다. 부하 네. 수행자, 예. 글자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무게 있는 진술할 가능성이 많다. 아, 이를테면은- 오히려 일테면은 사령관의 부관 예. 이런 사람들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부관들은 이 그림자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그 직책은 넓지 않지만은 그 디테일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진술하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고 일반 법원에서나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짧아서 예. 약 보름을 연장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네. 이제 본회의만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여유 수월하게? 있게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자 여야 이제 생각합니다. 합의를 먼저 이제 시도해야 되고요. 아, 일단 합의가 네, 있어야 됩니까? 원래 국회는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로 얘기지만은 네. 국회는 입법부는 민주주의 다수결입니다. 먼저 합의를 해놓고 합의가 안 되면은 그때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합의를 시도를 네, 하고 네, 먼저 최우선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해야 되는데 합의가 될지는 잘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는 발언들 뭐 대충 보면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럼 뭐 보이지만 투표로 해야죠. 결과적으로 네, 이제 네. 표결에 붙이면 다수결의 네.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죠. 자동으로 또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중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국조특위를 하면서 법원에서 검찰에서 헌재에서 상당히 모든 부분들이 다 증거로 채택되거나 예. 맞아요. 저희들 국방이나 이 국조특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거의 중요들이 다 채택이 돼가지고 굉장히 평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네. 이 연장이 의결이 되니까 국힘 쪽에서 입장이 나온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번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에서 진실 규명보다 이거는 정치적 이용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요 입장에 대해서 좀 반문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여말 선초 사학가들 네. 고려 말과 조선 초 여말 선초 사학가들이 네. 이성계를 놓고 삼은 난적이다. 고려 사학가들은 조선 사학가들은 역성혁명가다.
나라를 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 하나의 사건을 놓고 네. 역사적 사건을 놓고 달리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국민들은 이 국조특위를 보고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밝혀내고 드러내고 네. 꽁꽁 숨어서 것들 천하에 다 드러내고 그리고 유도 신문을 내서 다 밝혀내고 이런 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평가하에서 저희들이 그냥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 평가와 당내 여러 가지 그런 계량측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우리 작가님이 알려주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까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 내란 국조특위에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김용현 아닙니까? 김용현, 뭐 노상원도 있고. 노상원, 네. 그다음에 문상호, 문상호는 지난번 나왔구나. 네. 그다음에 뭐 많죠 뭐. 네. 그렇죠. 네. 한 5명 됩니다. 네, 5명 됩니다. 네. 5명 되는데 이분들을 그다음에 윤석열 포함해서 네. 이 사람들을 내란 수괴와 주요 종사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저희들은 기본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김용현이 안 나오니까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동부구치소로 가셔가지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했고 그래서 국조특위에서는 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예고했는데 김용현 측에서 이 위원장인 우리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을 맞고소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국회 모욕죄 고발에 대해 무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우리 의원님이랑 한병도 의원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어요. 이거 좀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그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건 고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네, 국회 증언간접법에 의하면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거부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다 고발을 조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신경 이게 안 써도 뭐 되겠구나. 사실은 김용현이 국회 쪽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다 헌법재판관들도 문제 삼아서 헌법재판소를 뭐 소송을 건다 이제 이런 지금 행위까지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같은 방식으로 좀 추잡스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서 흠집내기를 시도한다.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 권위 또 헌법재판소의 권위 자체를 상실케 만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에 땔감을 넣어주는 거라서 뭐 이제 밖에서 성조기하고 태극기 흔드는 그 분들이 보기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역시 하나 밀리지 않고 당당하다라는 평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그냥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이고 아까 우리 안규백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립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한다라는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만한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법조인들이 다 비웃는 행위예요. 요거 자체가 그리고 뭐 김용현이 지금 어이없는 짓은 얘기해주신 것처럼 하루 그런 이틀이 것들도 아니니까. 있고 예. 또 폭도들한테 영치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어제 이제 최상목, 정진석, 한덕수 가 출석을 해가지고 여러 발언을 했는데 한 명 한 명 좀 여쭤볼게요. 일단 최상목의 발언들 뭐 여러 가지 중복된 것들이 많았는데 박선원 의원의 종이 접는 거 네, 그렇죠. 너무 웃겼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쨌든 이 문건 비상 입법기구 관련된 이 문건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고 궁금합니다 좀. 현 정부 들어서 참으로 그 주요 국무위원들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굉장히 역량이 좀 뛰어났던 분들인데 어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회자께서 최상목 대행이
말했던 것처럼 쪽지라 하지 아니하고 문건이라고 얘기를 아, 했는데 문건으로 가야죠. 문건으로 가야죠. 사실 본인이 쪽지라고 말한 것은 이거 별 내용이 아니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쪽지라 표현한 것이고 약간 포스트잇처럼 표현해요. 최상목은 끝까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듣는데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일절 페이지가 있고 또 누구는 일테면은 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미션이 있고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떤 미션이 있고 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엔트리 번호가 7, 8번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한두 명이 지금 부족한데 그 나머지 한두 명이 8번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8번이었기 때문에 6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두 명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는 아마 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래요? 예, 예. 어떻게 쑥 추측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원님? 추측 한번. 네. 추측이니까. 이상민? 지금 제가 추측한데 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박성재. 그러면 맞습니다. 계엄이란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마비시켜서 예. 입법, 사법, 행정을 마비시켜서 법원의 판결 없이 모든 사람을 구금, 체포, 감금할 수가 있잖아요. 예. 군이. 네. 예? 계엄군이 계엄군이. 계엄군이. 그러니까 그 계엄군은 합수부는 방첩사입니다. 예. 방첩사에서 그걸 전체가 다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계엄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요. 계엄이 누구든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지금 박성재 전 장관 이름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법무부 주요 장관이 빠질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안가 모임에도 들어갔던 주요 멤버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니까요. 12월 네. 4일에 있었던 뭐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장관 또 김주현 민정수석도 그러고 보니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혁 법무부 감찰관이란 분이 그날 12월 4일 날 01시 1분에 네. 계엄이 해제가 나와서 바로 법무부 와서 간부회 회의를 했는데 바로 그 즉시 사표 쓰고 나왔잖아요. 나왔죠. 나왔지 않습니까? 딱 그분 한 분인데 그런 걸 보면은 박성재 장관이 주요 역할을 하지 않느냐. 즉각 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수기를 했을 텐데 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미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박성재 장관에게 미션이 갔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검찰에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검찰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있었겠죠. 네, 의원님. 그런 것까지 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나온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때 국가수사본부, 검찰,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그 수사를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던데 네. 이건 잘한 겁니다. 오히려 네, 잘한 겁니다. 네.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고 서로 수사를 빨리 해서 구속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상황까지 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검찰에다 맡겼으면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검찰에게만 맡겼더라면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결국에 그 당시의 검찰도 샅샅이 좀 뒤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뭐 듭니다. 이번에도 네. 김용현이 실제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뭐 이 대검 차장인 이진동 대검 차장도 청문회에 또 등장해서 그때 당시에 무슨 통화를 했으며 뭐 설득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출석 설득을 하려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왜 굳이 비화폰으로 했는지도 사실 저는 비화폰을 통해서 소통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은 저는 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그 흑막 네,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자기 발로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그럽니까? 그렇겠죠. 네. 그건 누가 3살 먹은 애들이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굉장히 늦은 새벽에 김용현이 그렇습니다. 자진 출석하는 그림으로 네. 검찰에 갔었잖아요. 이제 그런 대목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에 국가수사본부에서도 경찰에서도 계속 수사하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사하려는데 바로 검찰에서 맞습니다. 자기 먼저 이렇게 낚아채리냐 그런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예. 뭐 저희들이 뭐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다 생각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 근데 저는 이 이진동 대검 차장 이진동. 예, 어제 이제 막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고 그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김용현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다뤄지면서 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대목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국정특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이 불신도 굉장히 많이 의심까지 해서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그 장면들을 통해서 더 많이 야 이거는 진짜 확실히 특검이 빨리 나와야겠다. 라는 좀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이 계엄은 이 계엄법과 헌법을 보면은 무장 군인이 입법부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자체가 바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빨리 헌재에서 인용을 해서 대선을 치러서 국정과 국민적 경제 상황을 안정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정리하고 해야 되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일거의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검도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일단 헌재에서 빨리 인용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역사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절차와 순리 있어서 맞지 않냐, 선택과 집중해서 맞지 않냐, 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어제 뭐 정진석 발언도 있고 뭐 방금 최상욱도 여쭤보고 했지만은 전 제일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헛웃음이 나왔던 건 한독수 아니겠어요, 변호사님? 알고 보니 뒷주머니에 쪽지가 알고 보니까 대통령께서 주신 쪽지가 야. 뒷주머니에 집에 가 보니까 있었다더라. 의원님 그거는 저는 이거 사실 듣고 귀를 좀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전직 총리에게 지금 이제 어쨌든 직무정지가 돼 있지만 네. 총리에게 이걸 들을 수 있는 답변인지 현장에서 들으시고 위원장님 좀 헛웃음 나오셨을 것 같은데. 웃음 참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두 분이 바로 그 두 분 같아요. 어떻게? 저 박성재 저 법무장관하고 한덕수 총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접견실에 있었고 또 한덕수 총리는 접견실이 아니고 대회실인가 그 대기실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핵심적인 것은 사항은 아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5인 멤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저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는 네. 아마 이제 그분이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마 그런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너무 어이없는 내용이 있던데.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최상목의 경우에는 이걸 가로로 2번 접고 다시 한번 접혀 있는 종이를 받고 보지도 않고 자신의 보좌 그렇죠. 사관부한테 넘겨줬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누구는 뒷주머니에다가 쪽지라는 거를 본인 표현으로는 네. 넣어놓고 집에 가서 알았다 그러고 이게 지금 권한대행과 전 이제 우리 현직 총리이긴 합니다만은 뭐 직무가 정지돼 있는 네. 한덕수에서 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수준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준 문건을 보지도 않고 쪽지다 집어넣고 보지도 않고 뒷집에 집어넣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죠, 의원님.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의 수준 아닙니다. 한덕수는 이 종이가 왜 있어? 하고 봤더니 뭐야? 선포문이잖아 이거랑. 중요한 문건인 거죠. 자, 그리고 최상목은 모르고 있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무슨 강원랜드처럼 이렇게 위에만 살짝 보다가 야 이거 뭐 개헌 문건 같은데 하고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님.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 또 하나 주목되고 있는 발언이 김현태 특임단장 있지 않습니까? 김현태 특임단장. 네, 707에 네. 김현태 특임단장인데 말 바꾸기가 좀 진행이 됐었죠. 이게 헌재에서 기존에 했던 발언들이랑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들었던 지시 내용 중에 곽종근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발언도 있고, 근데 사실은 군 검찰의 진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또
반대의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김현택 707 특임 단장이 사실상의 입장을 정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 저희가 어제 정치 라이브에서도 또 짚어봤습니다만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고 네. 저도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황인데 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헌재에 나와서 약간 뭔가 이 각을 튼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텐데 혹시나 김현택 707 특임 단장이 윤석열의 정치적 부활을 바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좀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나와서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질문에 실제 소신 있게 대답한 부분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진술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걱정되는 대목은 좀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특임 장장이 헌재에 나와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권위 앞에 아마 짓눌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임 단장이 12월 6일 날 국회에 나와서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했고 네. 지난 그제 헌재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곽정근 사령관이 그거 아니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동료한테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은 것 같다 기억이 난다. 재판관께서 질문하니까 그렇다면 제 기억이 그 말에 검찰의 진술한 내용이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흔들릴 수 없는 사실 겁니다. 네,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 김현태 단장과 특별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억이 있는 서로 네. 만난 적이 있으신 만난 거죠? 적이 있는데 언제 네. 만났냐? 진짜 계엄- 운명적인 순간에 만나신 거죠. 계엄 당일이죠, 그게? 당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계엄 당일에 707의 김현태 단장과 국회 지하 통로에서 마주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김현태가 그때 상황을 짧게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정확히 몇 시쯤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1시 20분쯤 국회 정문에 왔는데 그때 방첩사 요원으로부터 불상의 요원으로부터 통신 제한의 전화가 서너 번이 왔어요.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누가 장난치는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오. 그런데 아무래도 10분 오간에 4번이나 전화 와가지고 그 전화를 보니까 최우선 체포조 14명의 명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최우선 체포조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 네. 그다음 체포조, 네. 체포 명단 14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이네들이 아주 작당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담을 넘으려다가 이걸 빨리 먼저 전화를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차로 옮겨가지고 밖에서 전화를 했던 것이죠. 국회 안에다가 이런 첩보가 있으니 본회의장을 떠나지 말고 계시라. 잠깐 그 당시에 의원님이 따로 좀 별도로 연락을 받아서 이 체포조가 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는 내가 말씀이에요? 이제 채취를 받은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좀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양쪽에 그러니까 우리 국회 담장 담 안에 담 밖에 경찰이 3m, 2m 간격으로 촘촘히 있어가지고 네네. 좀 못 들어갔습니다. 네. 못 들어가서 약간 좀 12시 한 45분경에 들어가서 네.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국회 통로를 지나가는데 한 55분경에 12시 55분경에 약 10여 명의 계엄군이 국회 통로에서 거청을 하고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장이다. 내가 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707 특임대는 제가 10월달에 국감 때 현장 방문을 갔었거든요. 특임 부대라는 것은 인간 병기입니다. 네, 그럼요. 그때 시연을 보니까 시속 50km, 60km 이상 버스가 가는데 몸을 날려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사람 자체가 인간 병기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 인원들이 한 10여 명이 그 복도에 지하 통로에서 있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국방위원장이다 하고 제가 들어갔던 것이죠. 음.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를 얼굴을 아니까 네. 멈칫하든가요? 그렇죠. 어떤 이는 땀을 막 흘리고 있고. 근데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2018년도에 국방위원장 하면서 월요 플랫폼 야간 투시경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그 전력화를 시켜놨거든요. 예. 근데 그걸 머리에다 쓰고 온 예. 걸 보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알기 쉽게 표현하면 네? 야간 투시경 더듬이 같은 거 있어요. 네. 더듬이 같은 거 있는데 네. 그거를 국회에서 해주신 장본인이신데 근데 그것을 내가 해줬더니 아니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해줬더니 그걸 보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저는 뒤로 자빠진 줄 알았죠. 아 이놈들이 단전 단수를 전기를 끊고 물을 끊으려고 했구나. 예. 왜 야간 투시경을 허고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그 왜냐면 단전 단수를 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이미 다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죠. 실제 했으면 안 보이니까 그걸로 야간 투시경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걸 보고 다른 의원들은 그걸 못 느꼈을 때 저는 아주 참담한 마음을 이루 형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국회에서 해준 건데. 이거 상황을 위원장님은 딱 보자마자 아신 거예요. 이거 야간 투시경을 국회에 이게 화난데 왜 달고 왔지? 바로 그거구나. 네, 그걸 제가 직감을 하고 저도 한 판 좀 붙으려고. 네. 예. 그 내놓으라고 하시기 왜냐면은- 직전이었죠 뭐. 야 내놔 그거. 야간 투시경을. 아니 너희들 우리가 해줬는데 너 자식들이. 뭐 하냐.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네 하면서 저를 알아보고 길을 이렇게. 그 김현태 단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는 안 봤는데 한 9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숫자가. 근데 국회 그게 본관 출입하는 그 과정에서 만나신 거죠? 지하 통로 지하 통로. 끝부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지하 통로라는 게 대부분 이제 의원분들이 다니시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가요? 전 처음 들어봐서 사실 지하 통로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계엄군이 몇 소대는 어디를 마크하고 몇 소대는 어느 길목을 마크하고 어디는 무슨 당을 마크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 통로로 올 수가 없죠. 지하 통로는 내려오기도 복잡하고 찾기도 복잡한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 분대씩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지휘관 하에 인솔해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찰나에 들어가니까 투표를 바로 그러면 이 김현태 단장이 본인들의 이 목적은 그리고 본인들의 임무는 국회를 이제 봉쇄하는 거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봉쇄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 지하 통로 입구나 그 끝에서 마주친 그 공간 자체가 봉쇄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위치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봉쇄 목적이 아니죠.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그럼 네. 어떤 의미라고 좀 봉쇄라고 하면은 국회의 경내 밖을 봉쇄한다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그 정적수가 못되게 막기 위한 행위를 갖고 온 것이지. 그래서 우리 저 특수부대가 실탄을 다 장착을 하고 국회 본관 옆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어쨌든 그날 공포탄, 실탄, 고무탄 다 포함해서 20만 2,500여 발을 어마무지한 실탄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실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유사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저는 5.18을 경험한 세대로서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 회의 때도 국조위 특위 때도 누구를 얼마나 죽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냐고 내가 네 맞습니다. 네. 따져 물었던 것이죠. 아마 계엄이 우리 시민들의 그 의로운 마음이 작동하지 안 했거나 의원들이 민첩하게 행동을 안 했더라면은 대한민국 역사에는 50년 이상 후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의 0.01%의 민주주의가 99%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진짜. 그리고 그 김현태 단장은 의원님 마주치고 체포 안 한 거는 체포 지시가 없어서 그냥 그런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의원님이 아니라 다른 그냥
국방위원장이 아닌 다른 의원이었으면 체포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국방위를 17년 했기 때문에 17년 했기 때문에 영관급들은 저를 다 아니까 네, 네. 아마 저를 어떤 경우도 체포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누가 그 보더라도. 명령이 있었더라도 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체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고요. 아마 그 당시 그 친구가 그 특임 단장이 와가지고 그날 12월 6일 날 작년 12월 6일 날 국회 우리 국방에 와가지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고 왔다고 얘기를 진술을 이미 했으니까요. 맞아요. 그 다 기록이 다 속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네. 가들이 저 특임 저 707 특임 애들이 참수부대 애들입니다. 아유. 그리고 걔들이 실탄을 국회 본청 옆에다가 비치해놓고 다 유사시 가지고 오려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5mm랑 9mm. 네, 그쪽으로. 그런 걸 보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실탄이 20만 2,545발입니다. 20만 2,455발이에요 이게요. 네. 이게 어마무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그럼요. 아. 그래서 아마 네. 국회는 그 수방사와 특전사가 맡고 나머지 언론사나 뭐 여론조사 꽃은 행안부가 담당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김현태 단장이 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하고 같이 그때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하고 또 티타임도 가지면서 민주당이 어떤 공익제보자로서 활동을 하기로 서로 어떤 협의와 합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던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때 12월 6일 날 우리 국방위 상임위를 긴급 현안 질문을 하는데 그 현안 질문 끝나고 나서 점심 시간에 김현태 특임 단장하고 곽사령관은 저 공익신고서를 이미 썼고요. 쓰고 이제 거기서 녹화 진술을 했고요. 네. 그리고 김현태 특임 단장도 거기서 같이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죠. 근데 그 어간 사이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현태 사령관이 어떤 뭐 국민적 이목에서 부담이 됐는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해유를 당했는지 약간의 진실의 큰 맥락은 똑같지만은 약간의 단어의 사용은 지난 그 헌지에서 보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대목에서 약간의 어떤 실망감 내지는 뭐 배신감을 느끼는 이제 국민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향후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김현태 사령관도 어차피 김현태 단장. 네. 김현태 단장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판 가서는 다 시인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 내란 특위가 연장이 되면은 증인 같은 경우에도 더 추가로 부르거나 이런 명단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나 이제 그 기간 증인도 다시 불러야 되고 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을 또 강제 동행 명령을 발부를 해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뭡니까 부하 수행자들 그러니까 주요 종사자가 아닌 그 아래에서 있던 우리 하급 영관급 장교들 이런 분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역으로 짚어보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숨어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고 혐의 경우는 깊게 보고 말한 경우는 멀리 보는 그런 지혜를 아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이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뉴스를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까봐 예. 국힘에서는 이 국조특위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증인은 아무도 채택 안 해준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전혀 내란과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아마 증인 요청을 좀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뭐 법조인들이나 학자들 뭐 주로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증인을 채택한 것 같아요. 네. 법조인들이나 그 내란에 동조나 학자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지요.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어느 방송에서
아니, 이재명 대표를 내란 국조특위 왜 부르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뭐 정확히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억지로 경강부회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 참 그리고 그거 혹시 우리 위원장님은 국회에 계시니까 헌재랑 시간이 이제 겹치잖아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어제 같은 경우에 겹쳤죠. 겹치는 경우에는 이런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재에서도 좀 꿀잼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특히 인원 관련해 가지고 인원, 요원, 의원. 요원이냐 뭐 순서가 이제 의원, 요원, 인원이 된 겁니다. 의가 먼저인가요? 원래 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요원이라는 요원으로 갔다가 드립이 나왔다가 이번엔 또 인원 드립이 나온 거예요. 인원. 예. 그리고 윤석열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써본 적이 없다. 저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해당 날짜에 그 국회에 들어간 인원이라고 바로 그냥 1분도 안 돼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저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라는 거지?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그? 저는 그런 분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부끄럽습니다. 2년 처참한 7개월 동안 거죠. 같이 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처참한 거죠 진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언어의 유희입니다. 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네. 최소한 일국의 대통령이라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해야 기본 도리인데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젊은 세대들이 뭘 보고 느낄까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다들 느끼실 그리고 거예요. 신뢰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요. 예. 아니 뭐 말하는 거 듣고 싶은 얘기가 거의 없던데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 5년 전에 스웨덴 선관위를 갔는데 네. 스웨덴이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 최고라서 해서 우리한테 배치만키를 하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도.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납니까? 투표를 100장으로 묶을 때는 양당 창관인들이 확인을 합니다. 네네. 투표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봉인을 하고 예. 저 기계로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예. 봉인해서 넘깁니다. 예. 가장 과학적이고 선진적이고 치밀하게 합니다. 예. 다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의 그 보면은 약 3, 4% 정도의 무효표는 항상 나옵니다. 네. 어느 지역이든지. 네. 근데 그 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살다 보면 괴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A라는 종이를 집어넣고 B라는 종이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예. 이런 경우는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는 부정선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건 뭐. 가능하지도 않지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 일반적인 양 그걸 호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이 이토록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내란을 왜 일으켰냐, 어떤 게 트리거가 되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대체적으로 명태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까요? 바로 여인형 핸드폰을 포렌식했는데 이 체포 명단에 최재형 목사의 이름까지도 적혀 있었잖아요. 지금 나온 걸로는.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 플러스 이 체포 명단에 최재형 목사까지 있었다는 건 공통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아닙니까? 한 명이죠. 한 명이잖아요. 네, 그분이죠, 바로. 그러면은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증폭이 되다 보니 하나의 트리거가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19세기에 그 조선왕조 마렵에 그 세도가들이 그 외척을 이용해서 정권을 농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들이 이제 동학에 의해서 동학을 짓밟고 친일 세력들하고 합쳐서 일제 36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요. 네. 네? 근데 이
이것도 이 내란과 계엄도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 그 저 김모 여사와 함께 이런 것을 장기 집권을 김모 여사. 아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장기 집권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장기 집권. 쿠데타라 하면은 아래에서 위를 치받는 건데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장기 집권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공산주의 수준으로 이 나라를 장기 집권을 해체하기 위해서 영구히 해먹으려고 내란과 계엄을 꾸미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 트리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저 특검이 막 작동이 되고 거기서 그 명태균 씨인가요? 그 사람이 네. 명태균 뭐 핸드폰에 무슨 황금폰. 뭐 황금폰에 수도 없이 많은 녹화가 돼 있다 이게 저장이 됐다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예. 이것을 일거에다 쓸어버리고 삼권을 쥐고 나서 장기 집권을 해야 되겠다. 예. 거의 공산당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 예, 그러니까 예. 11월에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 보고서가 완성돼서 올라갔을 거라는 관측이 굉장히 유력하고 그거를 윤석열이가 받아본 상태에서 12월 2일 날 명태균의 변호사가 요거 민주당 혹은 언론에 줘버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이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2013년 11월 달부터 나는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1차 준비 기간이고 2024년 5월부터 10월 달까지 2차 기간. 네. 11월 12월이 3차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3차까지. 군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 인사를 보면은 네. 그렇죠. 군 인사를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해군도 삼성 장군이 3명이 나왔고 공군도 3명이 나왔는데 육군은 1명도 안 나왔어요. 통상은 1차에 육군이 6명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1명도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온 이유는 삼성 장군이 사령관급이 삼성 장군이 나오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수방사령관 물러가야지, 방첩사령관 물러가야지 이게 다 교체가 되고 밀어내기식이 되다 계획이 보니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삼성 장군들이 육군에 1명도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전 2013년도에 주요 포스트를 다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3년도 11월 달부터 꾸준히 준비해 오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풀어는 거기에 해본다. 대한 어떤 뭐 입김을 불어넣는 작업도 그때 당시에 이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도 같이 했다라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 그 우리 군내 인사 그 저 프로세스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예컨대 드론 사령관이 46기인데 드론사 창설이 2013년 9월달에 됐는데 이분이 2014년 12월달까지인가 이 보직 기간이 긴 14개월인가 긴데 네. 갑자기 6개월 하고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 어. 다른 사람을 바꿔버려. 그것도 네. 임기제 대령 임기제 뭐 준장 임기제 소장 임기제를 2번 임기제 한 사람을 네. 특이한 사람을 또 바꿔버려요. 어. 드론 사령관을 바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의심 가는 정황들이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은 그때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의원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리하는 느낌으로 혹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하고 예.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우리 말씀 또 위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또 막중하고 그렇죠. 중대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에 보여주셨던 어떤 그 MC로서의 진행 능력과 더불어서 네, 또 끊어줄 땐 또 확실하게 끊어주시는 네. 기백 있게 안기백 안기백 안규백의 호통이 또 필요한 네. 내란 특기이기 때문에요. MC 안. 네. 네. 예. 최대한 이 선거를 빨리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나와야 되고요. 이제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역사 페이지를 넘기는 이런 시대가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는 그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본다고 그러는데요. 사람의 거울로 사오면은 그 옷매무시를 알 수가 있고 사람을 역사로 보면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대원군이 3일 찬화로 끝난 것은 그 당시 대원군이
괴합파가 훈구파를 밀어내고 서구문을 받아들여서 잘 살자고 그런 것인데 왜 3.1 찬원은 실패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도 세력화하지 못하고 홍보하지 못하고 조직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민주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양심적인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다음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는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십사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모르는데 예. 이 계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다시 그 계엄 당한테 내란 당한테 우리가 정권을 줄 수는 아유, 없지 절대 안 되죠, 않습니까? 의원님. 네. 그래서 그런 세력화 홍보와 조직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10사람 입은 새부치도 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게 중금 삭금인데요. 중구 삭금인데 10사람 입은 새부치도 녹인다. 중구 삭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 홍보 작용 예컨대 어디 가서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이발소 가서 나 아닌 제3자가 들을 수 있도록 예.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아 민주당 좀 잘하더라 말이야. 이재명 괜찮더라 말이야. 안규백 괜찮더란 말이야. 위원장님 잘한단 말이야.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저렇게 이야기 다니나 아 어디 가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 예, 그런 사람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홍보와 세력화 조직화를 좀 해야 된다. 똘똘 뭉쳐서 그럴 때보다도 좀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 더욱더 싶습니다. 하나로 뭉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입틀막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나 저는 우리가 을사 늑약이 지금 1905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금년이 을사정이기 때문에 120년 됐습니다. 네. 두 번의 60급자가 두 번 넘어갔잖아요. 네. 이 뱀띠 해인데 예. 뱀이 허물을 벗고 예. 용이 승천하는 해가 저는 금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년에 뱀띠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뭐 상서롭고 지렸다가 이 얘기가 아니고 뱀이 허물을 벗고 승천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도록 예. 또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란 국조특위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안규백 의원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발걸음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야, 근데 아까 방송 보는데 그 댓글을 이렇게 막 주신 분이 계세요. 네. 댓글 주신 분 중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안 위원장님 아마 팬이 아니실런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함이 김시은님이신데요. 김시은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십니까? 안규백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 엄청 미남이시다. 예, 이런 이야기를 또 써주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그건 저한테 하신 거 아닐까요? 하하, 참. 고맙습니다. 예, 그리 생각하는가?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전반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규백 의원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